눈을 뜬 시간은 늘 같았습니다. 6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나이가 되어버렸죠.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더군요. 아내는 이미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요 며칠 그랬어요.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가고 나보다 늦게 자리로 돌아왔죠. 별일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서 허리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어젯밤 술을 조금 마셨던 탓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니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났어? 네. 씻어.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욕실로 갔죠. 수도꼭지를 틀자 물소리가 욕실을 채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또 늘었더군요. 귀밑머리 쪽이 유난히 하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하면서 손으로 쓸어봤는데 까칠했습니다. 세수를 하니 찬물이 얼굴을 깨웠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면서 거울 속 얼굴을 다시 봤어요. 조금 선명해진 그 얼굴이 낯설진 않았지만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식탁에 밥그릇이 놓여 있더군요. 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 아침상은 늘 이랬어요. 어머니가 냄비를 들고 계셨습니다. 앉아. 네. 의자를 빼고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죠. 찌개 그릇에서 김이 올랐는데 뜨겁진 않았어요. 적당히 식혀둔 온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랬죠. 먼저 식혀두고 그 다음에 불렀어요. 아버지는? 산책. 새벽에요? 응. 일찍 나가셨어. 그러셨어요. 짧게 답하고 밥을 한 숟가락 떴는데 별맛은 없었지만 그냥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물소리가 작게 울렸죠. 부엌은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집이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들고 일어나려는데 어머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놔둬. 괜찮아요. 놔두라니까. 네. 그릇을 내려놓으니 씻지 않은 그릇이 싱크대에 쌓였고 어머니는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는 어머니 몫이었죠. 늘 그랬어요. 방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었는지 뜬 채로 있었는지 모르겠더군요.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은 베개 밑에 있었는데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져 있었어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탁자 위에 그냥 놔뒀죠. 화면이 위로 가게요. 언제부턴가 달라졌는데 며칠 전부터였나, 일주일 전부터였나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넥타이를 맸는데 거울을 보니 매듭이 비뚤었더군요. 다시 풀고 매니 이번엔 괜찮았어요. 시계를 차고 보니 7시 40분. 출근 시간까지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나가요. 아내에게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자는 건지 듣고 있는 건지 몰랐죠. 문을 열고 나가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는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복도가 보였는데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아파트 복도는 늘 이랬습니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빛이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니 내려가는 표시등이 켜졌고 6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잠깐 기다리니 딸깍 문이 열렸는데 안에 아무도 없더군요.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자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밑이 어두웠죠. 요 며칠 잠을 설쳤던 탓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가니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니 차가 그대로 서 있었는데 어젯밤 세워둔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타서 시동을 거니 엔진 소리가 작게 울렸고 히터를 켜니 따뜻한 바람이 나왔어요. 핸들을 잡았죠. 출근길은 늘 똑같았습니다. 회사까지는 40분 정도 걸렸는데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에 멈추니 옆 차선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운전석에 여자가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웃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어서 차가 출발하길래 나도 출발했죠. 회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시동을 끄고 내려서 건물로 들어가니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버튼을 눌러서 올라간 다음 사무실로 들어가니 불이 켜져 있더군요. 누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니 부팅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형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후배 김대원이었어요. 왔어? 네. 일찍 오셨네요. 할 일이 있어서.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나중에 마실게. 네. 후배가 자리로 돌아가고 나는 모니터를 봤는데 메일함이 열리면서 읽지 않은 메일이 32개나 떠 있더군요. 하나씩 열어보니 업무 관련 회의 일정, 보고, 요청 같은 늘 보던 내용들이었어요. 답장을 보내면서 키보드 소리만 작게 울렸죠. 점심때가 되니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점심 어떻게 하세요? 뭐 먹을래? 된장찌개 어때요? 그래, 가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갔는데 식당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점심시간이었으니까요. 식당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찾았는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주인이 물었어요. 된장찌개 둘이요. 네. 주인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후배가 물을 가져와서 컵에 따르길래 한 모금 마셨는데 찬물이었어요. 형님, 요즘 괜찮으세요? 후배가 물었죠. 응? 왜? 아니, 그냥 좀 피곤해 보이셔서요. 그래, 별일 없어? 그러시면 다행인데. 짧게 답했는데 더 묻지 않았으면 했어요. 후배도 더 묻지 않았죠. 찌개가 나와서 김이 올랐고 숟가락을 들어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뻔했지만 천천히 씹으니 맛은 괜찮았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국물에 말아서 입에 넣고 후배도 먹기 시작했죠. 말은 없었어요. 둘 다 밥을 먹는데 집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회사로 돌아가는 길인데 후배가 먼저 걸었고 나는 뒤를 따랐어요. 핸드폰이 울려서 주머니에서 꺼내보니 아내였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어디야? 회사. 점심 먹고 가는 중.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그럼 끊을게. 응.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니 후배가 뒤를 돌아봤어요. 형수님이세요? 응. 별일 없으시죠? 응, 별일 없어. 다행이네요. 후배가 다시 앞을 보고 나도 걸었는데 회사 건물이 보이더군요. 로비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혔다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니 모니터에 메일이 또 쌓여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흘러가는데 회의가 하나 있어서 회의실로 가니 팀장이 먼저 와 있더군요. 자리에 앉으니 다른 팀원들도 하나씩 들어왔고 회의가 시작됐어요. 팀장이 자료를 넘기면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했는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죠. 질문은 없었어요.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나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서 시계를 보니 6시였고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형님, 먼저 가세요? 후배가 물었죠. 응, 먼저 갈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수고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가 차에 타고 시동을 걸어 핸들을 잡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에 멈춰서 라디오를 켜니 뉴스가 나왔는데 경제 뉴스였어요. 들었지만 귀에 들어오진 않았죠. 신호가 바뀌어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를 대고 시동을 끄고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 버튼을 눌러서 올라가니 문이 열렸고 복도로 나가서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니 불이 꺼져 있어서 스위치를 켜니 불이 켜졌는데 조용했죠. 부엌으로 가니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왔어? 네. 씻어. 알겠습니다. 방으로 가니 아내는 없었는데 침대 위에 가방이 놓여 있는 걸 보니 퇴근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었어요. 옷을 벗고 욕실로 가서 샤워를 하니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고 비누 거품이 바닥으로 흘러갔죠. 물을 끄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서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니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어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아내도 앉아 있었어요. 나도 앉았죠. 아버지는요? 산책 가셨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산책을 자주 나가시네요. 그러게. 짧게 답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숟가락을 들어서 반찬을 집어 입에 넣고 씹었어요. 아내도 먹었고 어머니도 먹었는데 말은 없었죠. 밥상은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TV를 켰는데 드라마가 나왔어요. 봤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냥 화면만 봤는데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아버지가 돌아오신 모양이었는데 신발 벗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좀 걸었다.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문이 닫혔고 나는 다시 TV를 봤는데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시작됐어요. 봤지만 정치 뉴스여서 관심은 없었지만 그냥 봤죠. 11시가 되어서 TV를 끄고 일어나 방으로 가서 문을 여니 불이 꺼져 있더군요. 스위치를 켜니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은 베개 밑에 있었는데 화면이 보이지 않게요. 옷을 벗고 이불을 들고 누워서 천장을 봤는데 어두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였죠.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서 언제 잠들었는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는데 6시 반에 눈을 뜨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아내는
이미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서 욕실로 가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죠. 부엌으로 가니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앉아. 네.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아버지는 또 산책을 나가셨어요. 요즘 매일 그러셨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죠. 묻는 게 이상한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회사로 가서 하루가 지나가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잤는데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아내가 늦게 들어왔어요. 10시가 넘어서였죠.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 벗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내가 말했죠. 응. 회식이 있었어. 그랬어? 응. 짧게 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는데 나는 TV를 봤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는 몰랐죠.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였는데 아내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내는 욕실에 있었는데 샤워 소리가 들렸죠. 휴대폰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이 온 모양이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화면이 보였는데 메시지였죠. 이름은 보이지 않았고 번호만 떠 있었는데 내용 일부가 보였어요. 오늘도 그 다음은 보이지 않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나왔는데 머리를 닦고 있었어요. 식탁으로 와서 휴대폰을 집어들어서 화면을 봤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TV를 봤는데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화면이 보여도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아까 본 메시지가 남아 있었죠. 오늘도 그 뒤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져서 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이미 누워 있었는데 휴대폰은 베개 밑에 있었어요. 나도 누워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는데 규칙적인 숨소리여서 아내는 잠든 모양이었어요. 나는 천장을 봤는데 어두웠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토요일 오후였는데 아내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디가? 친구 만나. 그래. 저녁엔 들어와. 응. 현관문이 닫혔고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TV를 켜니 야구 중계가 나왔어요. 봤지만 점수는 관심 없었고 그냥 화면만 봤죠. 저녁 때가 되었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끊고 다시 걸었는데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8시가 되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언제 와? 답장은 오지 않았고 9시가 되어서 문자를 다시 보냈죠. 전화 좀 받아. 답장은 없었는데 10시가 되니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미안.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문자는? 못 봤어. 그래. 짧게 답했는데 더 묻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고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TV 화면이 밝았지만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요. 하지만 뭘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그냥 불안한 느낌만 있었죠.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회사로 가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 후배와 함께
밖으로 나가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오후 시간이 지나가고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는데 아버지는 또 산책을 나가셨어요. 요즘 매일 그러셨죠. 저녁을 건너뛰고 나가셨는데 돌아오는 시간도 늦었어요. 11시, 12시쯤이었는데 어디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는지 몰랐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아내가 없어서 부엌으로 가니 어머니가 밥을 하고 계셨어요. 며느리는 일찍 나갔어. 회사 가셨나 봐요. 그런가 보지. 밥을 먹고 회사로 가서 하루가 지나가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집에 있었는데 방에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어서 노크를 했습니다. 나야. 응. 문을 여니 아내가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을 뒤집어 놓았어요. 저녁 먹어? 응. 나와서 식탁으로 가 밥을 먹었는데 말은 없었어요. 밥상은 늘 조용했죠. 며칠이 더 지나면서 일상은 반복됐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회사 가고 퇴근하고 잠들었어요. 그 사이에 뭔가 달라진 건 없었는데 아니, 달라진 게 있었죠. 아내의 휴대폰이었는데 늘 뒤집어져 있었어요. 화면이 보이지 않게요. 그리고 아버지의 산책이었는데 매일 저녁 나가셨고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는데 아버지는 또 산책을 나가셨어요. TV를 켜서 드라마를 봤는데 10시쯤 되니 아내가 샤워를 하러 갔죠.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는데 아내 휴대폰이었어요.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켜졌죠. 전화였는데 이름은 없었고 번호만 떠 있었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는데 벨소리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잠시 뒤 문자가 와서 화면이 다시 켜졌는데 내용 일부가 보였어요. 지금 어디야? 연락 좀. 그 다음은 보이지 않았고 화면이 꺼졌죠. 욕실 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나왔는데 머리를 닦고 있었어요. 식탁으로 와서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보니 표정이 굳었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TV를 봤는데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시작됐지만 정치 뉴스여서 듣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아까 본 문자가 남아 있었죠. 지금 어디야? 연락 좀. 누가 보낸 건지 몰랐지만 느낌은 좋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아내는 이미 일어나 있었는데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이지 않게 들고 있었죠. 좋은 아침. 내가 말했어요. 응. 짧게 답하면서 고개를 들지 않고 화면만 봤는데 나는 부엌으로 가니 어머니가 커피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커피 드릴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다려. 커피가 내려져서 컵에 따라서 받아들어 한 모금 마셨는데 뜨거워서 혀가 데일 뻔했어요.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침은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래.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으니 아내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문자를 보내는 모양이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오늘 뭐 해? 내가 물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친구 만나. 또? 응. 자주 만나네. 그래. 응. 짧게 답하고 다시 휴대폰을 봤는데 더 묻지 않았어요. 묻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점심을 먹었는데 어머니가 차려준 밥이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간단한 상이었는데 아내도 함께 먹었지만 말은 없었죠. 밥상은 늘 조용했습니다. 오후가 되니 아내가 외출 준비를 했는데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어서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갔다 올게. 응. 저녁엔 늦을 것 같아. 그래. 현관문이 닫혔고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TV를 켰는데 주말 드라마가 나왔어요. 봤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6시였는데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서 혼자 먹었어요. 아버지도 산책을 나가셔서 혼자 밥을 먹었는데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죠. 7시가 되고 8시가 되었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언제 와? 답장은 없었습니다. 9시가 되니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지만 뭘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휴대폰을 들어서 아내 번호를 다시 눌렀는데 연결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아서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TV 화면이 밝았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어서 일어나 방으로 갔죠. 아내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걸려 있었는데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속옷, 양말, 작은 가방들이 들어 있었고 화장품도 몇 개 있어서 닫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보니 서랍이 있어서 열었는데 손거울, 핸드크림, 이어폰이 들어 있었고 그 밑에 종이 한 장이 보여서 꺼냈어요. 영수증이었는데 모텔 영수증이었죠. 날짜를 보니 지난주 수요일이었고 장소를 보니 시내 쪽이었어요. 모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한빛 모텔이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영수증을 다시 봤어요. 금액, 시간, 장소, 모든 게 명확했죠. 서랍에 다시 넣고 닫았는데 침대에 앉아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어서 포털 사이트를 열고 한빛 모텔을 검색하니 주소가 나왔어요. 지도를 보니 시내 중심가였는데 집에서 30분 거리였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0시가 되니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왔어? 응.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다니까. 늦었네. 그래. 짧게 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는데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는데 영수증을 봤다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확신이 없었는데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져서 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이미 누워 있었는데 휴대폰은 베개 밑에 있었어요. 나도 누워서 천장을 봤는데 잠이 오지 않았죠. 영수증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한빛 모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뜨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늦게 일어난 편이었죠.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내가 말했어요. 응. 짧게 답하면서 화면만 봤는데 나는 부엌으로 가니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아침 먹을래? 네. 기다려. 밥을 데워주셔서 반찬을 꺼내주시길래 식탁에 앉아서 혼자 먹었는데 거실에서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아내가 또 나간다고 했어요. 어디가? 친구 만나. 또?
응, 매주 만나네. 그래. 짧게 답하고 외출 준비를 해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어서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나가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생각했어요. 확인해야 한다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고 외투를 챙겨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볼 일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 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가 차에 타고 시동을 걸어서 핸들을 잡았어요. 내비게이션을 켜서 한빛 모텔을 검색하니 목적지가 설정됐고 출발했습니다. 30분쯤 걸려서 시내로 들어갔는데 차가 많았어요. 천천히 운전했는데 목적지에 가까워지니 내비게이션이 안내했죠. 목적지 부근입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간판이 보였는데 한빛 모텔이었어요. 불빛이 밝았는데 낮인데도 켜져 있었죠.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는데 주변을 보니 차가 몇 대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대가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뛰면서 가까이 가니 번호판이 보였는데 아내 차였어요. 틀림없었죠. 색깔도 모델도 번호도 맞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차 주변을 돌았는데 확실했어요. 아내 차였죠. 뒤를 돌아보니 모텔 건물이 보였는데 입구가 보이고 복도가 보였어요. 올라가야 할 것 같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서 있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차 한 대가 들어와서 천천히 주차장을 돌다가 빈자리에 섰는데 시동이 꺼졌어요. 차 문이 열리면서 남자가 내렸는데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걸음걸이도 낯익었죠. 멈춰 섰는데 남자가 돌아서면서 얼굴이 보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였죠. 눈이 마주쳤는데 아버지가 멈췄고 표정이 굳었어요. 나도 서 있었는데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죠. 아버지가 입을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입만 벌렸다 닫았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차로 갔는데 문을 열고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아버지를 보니 그대로 서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죠. 나는 차를 빼내서 주차장을 나가 도로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신호등 앞에서 빨간 불에 멈춰서 심호흡을 했죠. 한 번, 두 번, 떨림이 멈추지 않았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했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는데 정신없이 운전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시동을 껐는데 한참을 앉아 있었죠.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는데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 버튼을 눌러서 올라가니 문이 열렸고 복도로 나가서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녀왔습니다.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는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왔어? 네. 어디 갔다 왔어? 볼일 봤어요. 그래. 짧게 답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는데 머리를 감쌌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죠. 아내와 아버지, 그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모텔에 있었어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는데 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들어왔어요. 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그래. 짧게 답했는데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어서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꺼냈는데 화면을 봤죠. 나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는데 드라마가 나왔어요. 봤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화면만 봤습니다. 저녁때가 되니 어머니가 밥을 차려서 식탁에 앉았는데 아내도 나왔어요. 함께 앉았는데 아버지는 없었죠.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산책하셨나? 그런가 봐요. 밥을 먹었는데 말은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는데 밥을 다 먹고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10시가 되니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들어오셔서 나를 보셨는데 눈이 마주쳤죠. 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돌리셨는데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TV를 껐는데 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는데 나도 누워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봤는데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니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밥을 하고 계셨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아버지는 또 산책을 나가셨고 아내도 일찍 나갔죠. 혼자 먹었습니다. 회사로 가서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켰는데 업무를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모니터를 봤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는데 머릿속에 어제 본 장면만 남아 있었죠. 아버지의 얼굴, 아내의 차, 모텔 간판. 점심시간이 되니 후배가 물었어요. 형님, 점심 어떻게 하세요? 혼자 먹을게.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후배가 돌아갔는데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지 않았죠. 아니,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지나가서 퇴근 시간이 되니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갔어요. 차를 몰아서 집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는데 거실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으니 아내도 나왔죠.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말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며칠 더 계속됐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회사 가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잠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에게도 아버지에게도요. 그냥 일상이 흘러갔지만 집 안 공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무거웠는데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소리가 컸는데 모두 어머니를 봤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당신 요즘 어디 다녀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산책이요. 매일 그렇게 늦게까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어머니가 나를 보셨어요. 너는 알아? 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다시 아버지를 보셨죠. 말 안 할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셨는데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문이 닫혔는데 식탁은 조용해졌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밥을 먹었지만 맛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으니 아내도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또 산책을 나가셨어요. 혼자 남아서 TV를 켰는데 뉴스가 나왔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어서 늦게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동생이 와 있었는데 명절도 아닌데 왔어요. 드물었죠. 형, 동생이 불렀습니다. 왔어? 응. 형,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래. 밖으로 나가서 계단으로 갔는데 계단에 앉았어요. 동생도 앉았죠. 형, 이상하지 않아? 뭐가? 집 분위기. 엄마도 이상하고 아버지도 이상해. 형도 이상하고. 그래. 응.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나를 봤어요. 형, 알아? 침묵했는데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어요. 동생이 다시 물었죠. 형, 뭔데? 말해봐. 아버지가 이상해. 어떻게? 산책을 너무 자주 나가. 매일 밤늦게 들어와.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것만이 아니야. 뭔데? 말하기 힘들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동생이 기다렸죠. 며칠 전에 모텔에서 아버지를 봤어. 뭐? 모텔 주차장에서? 장난해? 아니, 진짜? 응. 동생이 말을 잃었는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물었죠. 혼자? 아니, 누구랑? 말하지 못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동생이 기다렸는데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내 차도 거기 있었어. 동생이 눈을 크게 떴는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설마. 침묵했는데 동생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한숨을 쉬었죠. 길게요.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는데 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둘 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계단은 조용했습니다. 형, 확실해? 차 번호판까지 확인했어. 아내 차 맞아. 아버지는? 눈 마주쳤어. 거기서 동생이 다시 한숨을 쉬었는데 길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동생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알아? 모를 거야. 형수님은? 모르는 척하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알아. 그럼 대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바랐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거실에 앉으니 동생도 들어왔는데 TV를 켰어요. 야구 중계가 나왔는데 봤지만 점수는 관심 없었죠. 점심을 먹었는데 어머니가 차려준 밥이었어요. 동생도 함께 먹었는데 아내도 나왔고 아버지도 나왔죠. 모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말은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오후가 되니 동생이 돌아간다고 했어요. 형, 나갈게. 그래. 연락해. 응. 현관문이 닫혔는데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데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대로요. 밤이 되어서 저녁을 먹었는데 아버지는 또 산책을 나가셨어요. TV를 봤는데 드라마가 나왔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죠. 11시쯤 되니 방으로 들어가서 아내는 이미 누워 있었는데 나도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는데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는데 일요일이었어요. 늦게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TV를 보고 계셨죠. 좋은 아침이에요. 응. 짧게 답하시길래 부엌으로 가서 밥을 데워서 혼자 먹었는데 맛은 없었어요. 그냥 먹었죠. 오후가 되니 아내가 또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 또? 응. 짧게 답하고 외출 준비를 해서 현관문이 닫혔는데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생각했죠.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요. 이번엔 확실하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고 외투를 챙겼는데 그리고 중요한 걸 하나 더 챙겼어요. 휴대폰이었죠.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어요. 엄마,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볼 일 있어서요. 그래.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탔는데 시동을 걸었어요. 한빛 모텔로 다시 갔습니다. 30분쯤 걸려서 모텔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차를 세우고 주변을 봤어요. 아내 차가 보였는데 그 옆에 아버지 차도 있었죠. 틀림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내렸어요. 주차장을 걸었는데 휴대폰을 꺼냈죠. 아내 차를 찍었는데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게요. 그 다음 아버지 차를 찍었어요. 역시 번호판이 선명하게요. 두 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됐죠. 모텔 간판도 찍었는데 한빛 모텔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입구도 찍었는데 주소가 보이는 팻말도 함께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주차장을 한 바퀴 돌면서 다른 각도에서도 몇 장 더 찍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로 돌아갔는데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주차장을 나가면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 볼일 봤어요. 그래.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는데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선명했는데 증거로 충분했죠.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어머니가 밥을 차리셨는데 식탁에 앉아서 혼자 먹었어요. 아내도 아버지도 없었는데 둘 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밥을 먹었는데 맛은 없었습니다. 9시쯤 되니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왔어? 응. 늦었네. 그래. 짧게 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는데 10시쯤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문이 닫혔죠.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TV를 봤지만 뉴스가 나왔고 듣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 말해야 한다는 것. 며칠이 더 지났는데 일상은 반복됐지만 집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도 눈치를 채셨는데 밥상에서 말씀하셨죠.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셨어요. 당신 뭔가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는데 어머니가 나를 보셨죠. 너는? 나도 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들 숨기는 게 있구나. 식탁은 조용해졌는데 밥을 먹었지만 아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응. 어떻게 할 거야?
말해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테? 응. 그리고 증거도 있어. 증거? 사진 찍었어. 두 사람 차 모두. 진짜? 응. 이번 주말에 와. 같이 얘기하자. 알았어. 형, 힘내. 전화를 끊었는데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길게요. 이제 끝을 내야 했습니다. 주말이 됐는데 토요일이었어요. 동생이 왔는데 점심을 먹고 식사를 마쳤죠. 거실에 모두 모였는데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나, 동생 모두 앉았습니다. 동생이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보셨죠. 뭔데? 동생이 나를 봤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한테 들었습니다. 뭘? 아버지 일. 어머니가 동생을 보셨는데 그러더니 아버지를 보셨어요. 무슨 일인데? 동생이 말했죠. 형이 모텔에서 아버지를 봤대요.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어머니가 나를 보셨죠. 그게 사실이야? 침묵했는데 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어요. 사실이냐고? 네. 언제? 지난주요. 혼자? 대답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기다리셨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내 차도 거기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내를 보셨는데 아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다시 아버지를 보셨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대답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는데 눈이 붉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할 말이에요? 아버지는 다시 고개를 숙이셨는데 어머니가 아내를 보셨어요. 당신도 할 말 있어? 아내도 고개를 숙였는데 대답하지 않았죠.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들을 열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증거도 있어요. 어머니가 휴대폰을 집어드셨는데 사진들을 보셨어요. 아내 차, 아버지 차, 모텔 간판.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어머니의 손이 떨렸는데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 봤어요. 같은 곳에서 어머니가 일어나셨는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나가요. 둘 다. 지금 당장.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말하지 마세요. 나가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는데 흔들리지 않았죠. 아버지가 일어나셨는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뒤 나왔는데 가방을 들고 계셨죠. 신발을 신으셨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도 일어났는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쌌는데 나왔죠. 신발을 신으면서 나를 봤어요. 미안해. 그게 다였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동생을 봤죠. 이게 끝이 아니야. 뭐? 참교육이 필요해. 동생이 눈을 크게 떴는데 내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똑히 배워야 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나는 노트북을 켜서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문이 닫혔고 동생이 내 옆에 앉았죠. 형, 뭐 할 건데? 증거를 정리해야 해. 제대로. 동생이 기다렸는데 나는 휴대폰에서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먼저 아내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공동 계좌였으니까 접근할 수 있었죠. 화면을 내리면서 봤는데 지난 2달간의 기록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여기 봐. 동생이 화면을 봤어요. 모텔 결제 내역이네. 응, 한 번이 아니야. 동생이 스크롤을 내렸는데 같은 모텔 이름이 여러 번 나왔어요. 한빛 모텔, 3번, 4번, 5번. 날짜를 봤는데 모두 수요일이었죠. 매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매주 같구나. 그런 것 같아. 캡처했는데 파일로 저장했어요. 다음은 아버지 차량 기록이었죠. 아버지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위치 추적 기능이 있었어요. 로그인해서 확인했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아는 거야? 예전에 아버지가 비밀번호 알려주셨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나는 지난 2달간의 이동 기록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지도가 떴는데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그 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한빛 모텔이네. 응, 여기도. 동생이 여러 개를 클릭했는데 모두 같은 장소였어요. 한빛 모텔. 날짜를 봤는데 아내의 카드 내역과 일치했죠. 완벽하게요. 이거 결정적이야.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캡처해서 저장했는데 다음은 통화 기록이었어요. 아내 휴대폰 명세서를 확인했죠. 가족요금제여서 조회할 수 있었는데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가 자주 보였어요. 이 번호 뭐지? 모르겠어. 저장 안 된 번호야. 통화 시간을 봤는데 길었어요. 30분, 40분, 1시간. 새벽 시간대도 있었죠. 문자 기록도 많았는데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횟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도 저장해. 응. 캡처했는데 파일을 정리했어요. 폴더를 만들어서 증거자료라고 이름을 붙였죠. 날짜별로, 종류별로 분류했는데 카드 내역, 위치 기록, 통화 내역, 사진 모두 정리됐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명의부터 정리해야 해. 명예, 이 집, 아버지 명의잖아. 맞아. 바꿔야 해. 엄마 명의로.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나는 서류를 찾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 관리 서류, 은행 대출 관련 서류 모두 찾았죠. 이거 어떻게 받고? 법무사 통해서 해야 해. 아버지 동의 필요 없어. 증여 형식으로 하면 돼. 아버지가 동의할까? 동의 안 하면 법적 조치 들어가는 거지. 동생이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나는 계속했어요. 아버지 통장도 정리해야 해. 통장? 생활비 나가는 통장. 카드도. 어떻게? 카드 정지시키고 통장 거래 정지. 가족동에 있으면 가능해. 진짜? 응. 이미 알아봤어. 동생이 한숨을 쉬었는데 나는 노트북을 보면서 계속 정리했어요.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죠. 1. 부동산 명의 이전 마이너스 어머니 명의로. 2. 아버지 생활비 통장 거래 정지. 3. 아버지 신용카드 전체 정지. 4. 가족요금제에서 아내 번호 제외. 5. 아내 회사에 증거 제출. 동생이 마지막 항목을 봤어요. 형, 이건 좀. 뭐? 회사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동생을 봤죠. 너무해. 두 사람이 한 짓은 안 너무해. 그건 그렇지만 아내가 회사 법인카드로 모텔비 결제한 게 있어. 여기 봐. 화면을 보여줬는데 카드 내역 중 하나였어요.
회사 업무용 카드라고 표시된 건데 한빛 모텔 결제 내역이었죠. 이거 업무상 횡령이야. 동생이 입을 다물었는데 나는 계속했어요. 감사팀에 이거 제출하면 끝이야. 징계 들어가고 아마 해고될 거야. 형, 이게 참교육이야. 대가를 치러야 해.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리스트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6. 동네 부녀회장한테 사실 알리기. 7. 친척들한테 사실 통보. 8. 이혼 조정 신청서 제출. 9. 재산 분할 소송 준비. 10.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리스트가 완성됐는데 동생이 봤어요. 형, 진짜 다 할 거야? 응.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거 두 사람 완전히 끝장내는 거잖아. 그게 목적이야. 동생이 한참을 말이 없었는데 그러다 물었죠. 형은 안 힘들어? 힘들지. 그런데 그래도 해야 해. 안 하면 나만 바보야. 동생이 내 어깨를 두드렸는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나는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죠. 백업이었습니다. 일요일이 됐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할 일이 많았죠. 먼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는데 월요일 오전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었는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계좌 거래 정지 절차를 물어봤어요. 필요한 서류를 확인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신분증, 사유서 준비할 수 있었죠. 카드사에도 전화했는데 가족카드 정지 신청을 했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카드 3개였는데 모두 정지 요청을 넣었죠. 월요일부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통신사에도 전화했는데 가족요금제에서 아내 번호를 제외시켰어요. 따로 요금제로 전환됐는데 비용은 아내가 직접 내야 했죠. 점심때가 됐는데 어머니가 밥을 차리셨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동생도 함께 앉았죠. 셋이서 조용히 먹었는데 말은 없었지만 무거운 침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결연한 느낌이었습니다. 형, 나 오늘 가야 해. 그래. 고마워. 할 일 있으면 연락해. 응. 동생이 일어났는데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전화할게요. 그래. 동생이 현관으로 나가면서 문이 닫혔는데 나와 어머니만 남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 두 사람이 다신 이런 짓 못하게.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는데 말씀하셨어요.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라. 심한 건 두 사람이에요. 전 당연한 일만 할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죠. 아내 회사 감사팀 이메일 주소를 찾았는데 회사 홈페이지에 있었어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법인카드 사적 사용권 제보. 본문. 귀사의 직원 김지은 재무팀 과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권을 제보합니다. 첨부 파일은 법인카드로 결제된 모텔 이용 내역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명백합니다. 추가 증거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했는데 핵심만 담았어요. 파일을 첨부했는데 카드 결제 내역서, 모텔 영수증 사진, 날짜별 정리 자료 모두 넣었죠. 하지만 바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은 동네 부녀회장님이었는데
우리 아파트동 대표셨어요. 김순자 회장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어요.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 확실하니까요. 저녁이 됐는데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어머니는 방에 계셨는데 나오지 않으셨죠. 식욕은 없었지만 먹었습니다.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밤이 되어서 침대에 누웠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익숙해져야 했죠. 앞으로 계속 이럴 테니까요. 눈을 감았는데 잠이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일찍 일어났어요. 6시였죠. 씻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회사 가는 복장이 아니라 정장이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 했으니까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오늘 회사 안 가고 볼일 보러 갈게요. 그래. 서류 좀 챙겨야 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 알았다. 어머니가 서류를 주셨는데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나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시내에 있었는데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건물로 들어갔는데 3층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맞아줬는데 예약 확인을 하고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잠시 기다리니 법무사가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박정민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악수를 하고 앉았는데 법무사가 물었어요. 부동산 명의 이정건이시죠? 네. 현재 명의자가 누구신가요? 아버지요. 어머니 명의로 바꾸고 싶으신 거고요? 네. 증여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류 가져오셨나요? 네. 서류를 꺼내서 드렸는데 법무사가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좋습니다. 명의자분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그게 동의를 안 할 것 같은데요. 법무사가 나를 봤어요. 동의 없이는 힘듭니다. 방법이 없나요?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명했는데 간략하게요. 아버지와 아내의 관계, 증거들, 어머니의 의사, 모두 말했죠.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말했어요. 그렇다면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가능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니까요. 그럼 명예 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법원 판결 나면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3달, 보통은 1~2달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네. 그럼 필요한 서류 안내해 드릴게요. 법무사가 리스트를 주었는데 받아서 봤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거자료 준비할 수 있었죠. 이거 다 준비해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료는 프런트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네. 사무실을 나와서 결제하고 건물을 나왔는데 시계를 보니 10시였어요. 다음 장소로 가야 했죠. 은행으로 갔는데 지점장을 만나야 했어요. 미리 전화로 예약해둔 상태였죠. 창구에 가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훈입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확인하고 안내했는데 따라갔어요. 지점장실 문을 노크했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점장이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앉았는데 지점장이 물었죠. 계좌 거래 정지권이시죠? 네.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버지 명의 계좌인데요.
부정 사용을 막아야 해서요. 부정 사용이요? 네. 증거 자료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꺼내서 드렸는데 카드 내역, 모텔 영수증, 사진들 모두 보여줬어요. 지점장이 확인했는데 표정이 굳었죠. 이건 심각한 상황이시네요. 네. 그래서 거래 정지가 필요합니다. 본인 동의가 있으신가요? 본인은 동의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가족 동의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가족 보호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가 필요한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드렸는데 지점장이 확인했어요. 이거면 됩니다. 거래 정지 신청서 작성해 주시겠어요? 네.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했는데 계좌번호, 사유, 날짜 모두 적었죠. 서명하고 제출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출금, 이체, 결제 모두 정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점을 나왔는데 시계를 보니 11시 반이었어요. 다음은 카드사였죠. 하지만 카드사는 전화로 처리했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됐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고객센터입니다. 어제 카드 정지 신청한 건 확인하려고요. 성함과 주민번호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렸는데 확인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남은 건 회사였어요. 아내 회사, 차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는데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죠. 첨부 파일도 확인했는데 모두 준비됐습니다. 마우스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렸는데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보내면 아내는 끝이었죠. 직장을 잃을 거고 경력에 치명타를 입을 거였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클릭했죠. 이메일이 전송됐는데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시동을 걸었는데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부녀회장님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관리사무소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들어갔는데 직원에게 물었어요. 김순자 회장님 계신가요? 네, 계세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1502호 이정훈입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는데 잠시 후 말했죠. 안으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정훈 씨, 어쩐 일이에요? 회장님, 할 말씀이 있어서요. 앉으세요. 앉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직설적으로 말하기로 했죠. 저희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가 며느리랑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증거도 있습니다. 서류를 꺼내서 드렸는데 사진들, 카드 내역, 모텔 영수증 모두 보여줬어요. 회장님이 확인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죠. 세상에 이런 일이. 두 사람 모두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서요. 회장님이 나를 봤어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동네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다시는 이 동네에 발 붙이지 못하게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부녀의 모임에서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씨,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힘들어 하시지만 견디고 계세요. 내가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왔는데 이제 소문은 퍼질 거였어요. 빠르게요. 며칠이면 아파트 전체가 알게 될 거였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4층으로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볼일 봤어요. 무슨 일? 필요한 일들이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는데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는데 시계를 봤죠. 오후 2시.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이 끝날 시간이었어요. 아내 회사 감사팀도 이메일을 봤을 거였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3시쯤 휴대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훈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대한산업감사팀 박철수 차장입니다. 네. 오전에 보내주신 이메일 확인했습니다. 네. 혹시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회사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주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예상대로였어요.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내일 가서 상세히 설명하면 됐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어머니가 밥을 차리셨어요.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었는데 말은 없었지만 무거운 침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었죠. 밤이 되어서 방에 누웠는데 잠이 왔습니다. 피곤했으니까요. 눈을 감았죠. 화요일 아침이 됐는데 일찍 일어나서 씻고 정장을 입었어요. 아내 회사에 가야 했으니까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외출했다 올게요. 그래. 나가서 차를 몰았는데 아내 회사까지는 1시간 거리였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었죠. 도착해서 주차하고 건물로 들어갔는데 로비에서 내방객 등록을 했어요. 감사팀 박철수 차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죠. 잠시 기다리니 엘리베이터에서 남자가 내려왔어요. 이정훈 씨이신가요? 네. 박철수 차장입니다. 악수를 했는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으로 올라가서 회의실로 안내받았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앉았는데 차장이 노트북을 켰어요. 보내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더군요. 사실이니까요.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본 증거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가져왔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내서 드렸는데 차장이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들을 열어서 하나하나 확인했죠. 카드 결제 내역, 모텔 영수증, 사진, 위치 기록. 모두 원본이죠? 네. 날짜도 정확하고요. 네. 모두 시스템에서 직접 뽑은 자료입니다.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명백하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부조사 들어갑니다. 김지은 과장 출근 정지 조치하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징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정도면 중징계입니다. 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정을 알려주셔서요. 당연한 일입니다. 회의실을 나와서 건물을 나왔는데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는데 핸들을 잡고 잠시 생각했죠. 아내는 이제 직장을 잃을 거였어요.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점심때쯤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밥을 차리고 계셨는데 함께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생이었습니다. 형? 응. 일 어떻게 돼가? 다 진행 중이야. 회사도? 응. 오늘 감사팀 만나고 왔어. 결과는?
해고 수순 들어갈 거야. 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형, 이거 정말 끝까지 가는 거야? 당연하지. 아버지는 연락 없어. 아마 카드 정지된 거 알았을 거야. 통장도, 응, 어제부터 막혔어.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야. 형, 왜?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나는 잠시 말이 없었는데 그러다 말했어요. 가혹해? 두 사람이 한 짓이 가혹하지 않았어? 그건 그렇지만 나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아. 당한 만큼 돌려줘야 해. 동생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계속했죠. 며칠 후면 아버지한테 서류 날아갈 거야. 무슨 서류?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이혼 조정 신청서. 동생이 조용했어요. 형, 엄마는 뭐래? 별 말씀 없으셔. 힘들어 하시겠다. 당연하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알았어. 형 힘내. 전화를 끊었는데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흐렸는데 비가 올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는데 목요일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훈아. 목소리를 알아봤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네. 나 좀 만나자. 할 말 없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왜요? 설명하고 싶다.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정훈아, 끊을게요. 잠깐, 통장이랑 카드가 안 돼. 무슨 일이야? 제가 정지시켰습니다. 뭐, 당연한 조치죠. 정훈아, 이러지 마. 나도 살아야지.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정훈아,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또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제발 만나자. 아버지 말 좀 들어다오. 답장하지 않았는데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이었어요. 오전에 우편물이 왔는데 법원에서 온 서류였죠. 열어봤는데 아버지한테 발송될 서류 사본이었어요. 재산분할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모두 접수됐습니다.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어요. 엄마, 이거 왔어요. 어머니가 보셨는데 한숨을 쉬셨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네. 원망하지 않겠니? 누굴요? 아버지를. 이미 원망했어요. 이젠 정리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서류를 돌려주셨어요. 저녁 때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 아버지한테 연락 왔어? 응, 어제, 모레, 만나자고. 만났어? 아니, 끊었어. 형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당연하지. 나한테도 전화 왔어. 도와달라고. 뭐라고 했어? 거절했지. 형 편이니까. 고마워. 근데 형, 아버지 어디 계신지 알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모텔에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돈이 없으실 텐데. 제 알 바 아니야. 형, 왜 동정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그냥 아버지잖아. 나는 잠시 말이 없었는데 그러다 말했어요. 아버지라는 이유로 용서해야 해? 그건 아니지만. 그럼 됐어. 나 이렇게 살 거야. 알았어. 더 이상 말 안 할게. 전화를 끊었는데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됐는데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는데 인터폰을 확인하니 부녀의 김순자 회장님이셨어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회장님이 어머니를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요. 회장님이 반찬통을 주방에 놓으시면서 나를 보셨죠. 정훈 씨도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동네에 다 알려졌어요. 모두들 어머니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 다시는 이 동네에 못 들어올 거예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얼마 후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는데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훈아. 이번엔 아내였어요. 뭐예요? 나 회사에서 잘렸어. 알아요. 내가 한 거지? 제가 했습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까지 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훈아, 나 정말 미안해. 제발, 미안하다고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가를 치러야죠. 이게 다 대가야? 직장까지 잃었어. 더 있어요. 뭐?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재산 분할도요. 정훈아,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최대한 많이요. 제발 이러지 마. 끊을게요. 정훈아, 전화를 끊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제발 만나자. 얘기하자. 답장하지 않았는데 역시 차단했습니다. 일요일이 됐는데 조용한 하루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TV를 봤는데 드라마가 나왔죠.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냥 봤습니다. 월요일이 되니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정훈 씨 서류 접수 완료됐습니다. 네. 상대방한테 소환장 발송됐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첫 조정 기일이 다음 달 15일입니다. 출석해야 하나요? 네. 부인분도 출석 명령 받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된 거였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동생이 집에 왔어요. 형, 왔어? 응, 엄마 보러 왔어. 어머니가 반가워하셨는데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는데 동생이 말했죠. 형, 아버지한테 연락 또 왔어. 그래서 법원에서 서류 받으셨대. 완전히 패닉 상태야. 당연하겠지.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으시대. 그것도 알아서 하실 문제야. 형, 아버지가 국선 변호인 신청하신대. 그래, 응.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으신 것 같아. 통장 막혔으니까. 형수님도 연락 왔어? 나한테는 안 왔는데. 나한테 왔어. 형 설득해달라고. 뭐라고 했어? 거절했지. 나도 형 편이니까. 고마워. 근데 형, 진짜 끝까지 갈 거야? 당연하지.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어.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는데 금요일이었어요. 회사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훈 씨, 박철수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김지은 과장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해고 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업무상 횡령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네. 진행 상황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아내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직장도 잃고 경력도 끝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죠. 주말이 되었는데 토요일 오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는데 인터폰을 확인하니 아버지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정훈아, 나다. 문 좀 열어라. 인터폰 너머로 말했죠. 돌아가세요.
제발 엄마 좀 보자. 엄마는 안 만나고 싶으시대요. 정훈아, 돌아가세요. 법원에서 봅시다. 정훈아, 제발. 인터폰을 끊었는데 초인종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니 소리가 멈췄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아버지가 아파트 단지를 나가고 계셨는데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돌이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는데 조정 기일이 가까워졌어요.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죠. 이정훈 씨,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0시에 가정법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위자료를 줄여달라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최소화해 달라고요. 거절하세요. 전액 청구하시겠다는 거죠? 네. 1원도 깎을 생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곧 법정에서 만날 거였습니다. 화요일이 됐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입었어요. 어머니도 함께 가시기로 하셨죠. 차를 몰아서 가정법원으로 갔는데 1시간쯤 걸렸어요. 법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서 건물로 들어갔는데 법무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정실은 3층입니다.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서 복도를 걸었는데 조정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 아버지와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아버지가 다가오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도 외면하셨죠. 정훈아, 엄마. 아버지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정위원이 말했는데 안으로 들어갔어요. 양쪽으로 나뉘어 앉았는데 우리 쪽에는 나, 어머니, 법무사, 상대편에는 아버지, 아내, 국선 변호인,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첫 조정입니다. 양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법무사가 말씀하셨어요.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들의 불륜 관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전액 분할을 요구합니다. 국선 변호인이 말했죠. 피청구인 측은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 원 선에서 합의를 원합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청구인 측 양보 의사가 전혀 없으신가요? 네. 1원도 깎을 생각 없습니다. 피청구인 측은요? 국선 변호인이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훈아, 나 정말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다오. 나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조정위원이 말했죠.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말했어요. 정훈아, 나도 정말 잘못했어. 제발 기회를 줘. 역시 대답하지 않았는데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양측 입장 차이가 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을 잡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뒤로 잡혔는데 조정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아버지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정훈아,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니? 평생을 키워준 은혜는 다 잊었니? 은혜요? 그 은혜를 아버지가 먼저 저버리셨잖아요. 정훈아,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돌아서서 걸었는데 어머니도 따라오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갔는데
차에 탔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 후회하지 않겠니? 안 해요. 정말? 네. 이게 맞는 일이에요. 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창밖을 보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동생이 와 있었어요. 형, 어떻게 됐어? 조정 결렬됐어. 다음 달에 다시 해. 아버지는 합의하자고 했어. 거절했지. 끝까지 가는 거네. 응. 동생이 한숨을 쉬었는데 말했죠. 형, 나 아버지 봤어. 엊그제. 어디서? 길에서. 완전히 초췌하시더라.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돈 좀 드렸어. 나는 동생을 봤어요. 왜? 그래도 아버지잖아. 동생, 너까지 그러면 안 돼. 미안해, 형. 근데 정말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그건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야. 알아. 다시는 안 그럴게. 며칠이 더 지났는데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어요. 물건을 사러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그 집 아들이래. 아버지가 며느리랑 바람핀지? 맞아. 진짜 충격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는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왔어요. 다시 법원으로 갔는데 이번에도 어머니와 함께였죠. 조정실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지난번 이후 양측에서 의견 변화가 있나요? 법무사가 말씀하셨죠. 청구인 측 입장은 동일합니다. 국선 변호인이 말했어요. 피청구인 측은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50대 50을 제안합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저었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나를 봤어요. 청구인분, 조금도 양보 의사가 없으신가요? 네. 왜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정확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깎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버지를 봤어요. 피청구인분, 더 올리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는데 말씀하셨죠. 돈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통장도 막혔고 카드도 안 됩니다. 지금 모텔에서 겨우 지내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나를 봤는데 나는 무표정했어요. 청구인분, 이 상황을 아시나요? 네. 그런데도 양보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은 그렇게 결렬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첫 재판 기일이 잡혔어요.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죠. 이정훈 씨,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네. 증거 자료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당일이 됐는데 법원으로 갔어요. 이번에도 어머니와 함께였죠. 법정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아버지와 아내도 들어왔어요.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법무사가 일어나서 진술했는데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사진, 카드 내역, 위치 기록, 통화 내역. 모든 것이 제출됐죠. 피고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일어났지만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재판장이 아버지와 아내를 봤습니다. 피고들,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십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는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인정합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뒤입니다. 재판이 끝났는데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아버지가 다시 다가왔지만 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판결 선고일이 왔어요. 다시 법정에 앉았는데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이영수 아버지는 원고의 모친 박순희에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을 전액 양도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이 내려졌는데 우리가 이긴 거였어요. 전액 승소였습니다. 법정을 나왔는데 법무사가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는데 슬픔인지 안도인지 모를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생이 와 있었어요. 형, 들었어. 이겼다며? 응. 완전 승소? 응. 동생이 복잡한 표정이었는데 말했죠. 형, 이제 끝난 거야? 끝났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억 5천만 원 갚아야지. 그리고 집도 빼앗기고. 그럼 완전히 빈털털이네. 자업자득이야. 형? 왜? 통쾌해? 나는 잠시 생각했는데 그러다 말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통쾌하진 않아. 그냥 정리된 느낌?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파트 명의가 정식으로 어머니 명의로 넘어왔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소유자가 박순희로 바뀌어 있었죠.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엄마, 이제 이 집은 엄마 거예요. 어머니가 서류를 보셨는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저녁 동네를 걷고 있었는데 마주쳤어요. 아버지와요. 아버지는 더 초라해 보였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정훈아. 아버지가 불렀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나쳤죠. 정훈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났는데 어느 날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 형수님 소식 들었어? 뭔데? 형사 고발 당했대. 회사에서. 알고 있어. 벌금형 받을 것 같대. 그래. 그리고 재취업도 힘들 것 같대. 경력에 불륜이랑 횡령 기록이 남아서. 당연하지. 형, 이제 정말 끝이네. 응, 끝이야. 전화를 끊었는데 창밖을 봤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났는데 일상은 평범해졌어요. 회사 가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잠들었죠. 어머니와 둘이 사는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이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 멈췄어요. 옆 차선을 보니 익숙한 차가 있었는데 아내 차였죠. 운전석을 봤는데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아내가 입을 열었지만 유리창 너머라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죠.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봤는데 아내 차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다녀왔습니다. 왔어? 씻어. 네. 밥을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어머니 음식은 늘 맛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서 TV를 켰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봤는데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죠. 그냥 화면만 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훈아, 네, 너 행복하니? 질문이 뜻밖이었는데 생각해 봤어요. 모르겠어요. 후회는 안 하니? 안 해요. 이게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다면. 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는데 TV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통쾌했냐고? 아니었어요. 속이 시원했냐고? 그것도 아니었죠. 다만 정리됐어요. 두 사람은 대가를 치렀고 나는 할 일을 했어요. 감정은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는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이제 익숙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고 일상은 계속될 거였어요. 두 사람 없이요.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고 이게 참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선은 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용서가 답일까요? 아니면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